안녕하십니까. 구정이 이제 지나고 오는 주에는 68칙에 앙산 해적 화산과 삼성 해연선사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이제 간단한 서문답인데, 이 서문답에 좀 독창성이 있어요. 너무나 간단하지만은 이 대화가 벽암록에 등장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벽암록에서 등장하고 있는 두 사람의 만남, 질문, 이것을 이제 서문답으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426쪽에 있습니다. 우선 본칙을 간단하게 한번 보고 수시로 가죠. 벽암록 68칙은 위산 문화의 앙산 해적 선사하고 인재 문화의 법을 이은 삼성 해연 선사의 그 두 사람의 만남의 대화를 서문답으로 싣고 있습니다. 그 앙산 해적 선사가 삼성 해연 선사에게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이제 앙산 해적 선사는 위양종의 종지를 현창한 인물로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조금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위양종의 종기를 개성해서 앙산 해적 선사는 중국 선종에서 소석가, 적은 석가다 이렇게 애언도 뛰어나고 선지도 뛰어나서 위양종의 선풍을 중국의 오가 선풍에 최초로 거양했던 인물이거든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앙산 해적 선사가 선언을 열고 있을 때에 삼성 해연 선사가 찾아왔을 때 그때 이름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제 앙산 해적 선사가 선지식으로 있을 때 해연 선사는 임재 선사의 전법을 개성한 이후에 여러 선방의 선지식을 찾아서 행각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 차이는 해연 선사가 좀 미치고 또 행각 수행을 하면서 설봉 어전 선사를 찾아가고 다음에는 앙산 해적 선사를 찾아가고 이렇게 찾아가는 도중에 이제 수행성이 찾아왔을 때 그때 이름은 무엇인가? 이 이름은 무엇인가 한마디 질문이 이제 그때의 안목을 점검하는 이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해연 선사는 이름이 해연인데, 그래서 이제 법계를 본다면은 마조의 법을 이은 백장 해선사 문화에 이산영우 선사가 있고 위산영우 선사의 전법을 이은 사람이 앙산 해적 선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산 선사하고 앙산 해적 선사가 중국의 오가 종풍에 최초로 종지를 크게 날린 종지가 위양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양종의 독자적인 선풍을 날렸다 해서 위양종지를 종풍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산과 앙산이 제시한 독자적인 조사선의 종지를 날려서 종풍을 크게 떨쳤다 해서 이제 이양종이라는 게 종은 여기서 이제 하나의 섹트 종교의 의미가 아니라 종풍의 의미예요. 종풍. 종지를 크게 드날린 그 독자적인 선풍을 위양종, 스승과 제자가 드날렸다. 이런 인물이죠. 그래서 위양종의 종지를 크게 대성시킨 사람이 누구냐? 앙산 해적 선사예요. 그 앙산 해적 선사는 이제 선지식으로 선언을 열어서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에 황벽 선사의 법을 이은 임재 선사는 아주 북쪽이죠. 그죠? 진주 지방의 북쪽인데 임재 선사의 문화에서 정법안장을 개성한 사람이 누구냐? 삼성 해연 선사예요. 임재록에 보면은 나의 정법안장을 멸각시키지 마라. 그게 이제 앙산 삼성 해연이 등장했고 할을 하죠. 임재 선사의 종풍을 이은 종지를 할로서 정법안장을 잘 멸각시키지 않는 제가 스승의 정법안장을 잘 개성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이제 할을 해서 임재 선사의 종지가 할이거든요.
그 하를 해서 이제 정부반장을 개성한 그 사실을 인재선사가 인가를 해요. 그래서 인재선사의 종지를 이은 사람이 인재의 종지를 이은 선풍인데 그 삼성해양선사가 인재의 종풍을 이어서 남쪽에 양평 남쪽에 이제 설봉선사라든가 앙산해적선사라든가 천하선지식의 종풍을 참문하려고 선지식을 참문하는 과정에서 앙산해적선사를 찾아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처음 수행성이 찾아오니까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처음 이름을 묻는 것은 이제 그대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이제 그대 주체를 묻는 거죠, 그죠? 시간과 공간에 초월된 경지에서 안목을 갖춘 선문답으로 대답을 할 수 있으면은 수행성으로서 안목을 갖춘 사람인지 인정하는 것이고, 이름을 묻는데 자신의 이름을 물은다면은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대답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자신의 명상에 속박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성이 수행성의 안목을 점검하는 차원의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삼성선사는 해적이요 이렇게 대답해요. 해적선사는 앙산 이름이 해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는 삼성해연인데, 삼성은 자신의 이름이 해연인데 그때 이름은 무엇인가 질문하니까 해적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수행성이지만은 안목을 갖춘 사람이 독자적인 자신의 안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앙산해적이 삼성의 안목을 점검하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살인도 파주라고 해요, 파주. 근데 삼성이 그 안목을 점검하는 파주의 성기작용을 판단하고 거기에 걸려들지 않죠. 이게 자신의 이름을 제시한다면 자신의 명상에 속박된 모습이 드러나겠지만은 앙산의 이름을 제시하니까 앙산의 이름은 해적은 바로 내 이름인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근데 왜 내 이름으로서 그대의 이름을 그렇게 대하는가? 그러니까 삼성이 내 이름이 역시 해연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 이름이 해연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앙산화장이 크게 웃었다. 딱 이렇게 간단해요. 여기 이제 선문답에서 이름을 제시하는 것, 장소를 그대 어디에서 왔는가, 장소를 질문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선지식의 수행성의 안목을 점검하는 첫 번째 질문인데, 그 질문에 독자적인 안목을 갖춘 사람은 선성의 질문이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일체의 언어나 문자나 시간과 공간, 장소, 이 초월할 수 있는 경지가 어디겠어요? 바로 자신의 지금 안목을 갖추어서 지금 여기 공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문답을 제시한 인물이 누구냐? 삼성과 해연이다. 이게 한 사람이 안목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의미가 없어지겠지만은 안목을 갖춘 사람이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름을 가지고 선문답을 나누고 있어요. 자, 이름을 가지고 제시하고 있는 선문답으로 우리가 문제집을 여러 가지 문제집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 내포된 문제집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주제입니다. 단순한 이름이죠. 이름 그 가운데 이름에 속박되지 않고 이름을 초월해서 일체의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초월한 안목을 갖춘 두 선성의 대화를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주제로 봐야 돼요. 그래서 위양종의 종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지만 원상이겠죠. 그죠? 네, 원상입니다. 그래서 위양종의 종이 하나의 이론상을 제시해봤어요. 이론상은 우리가 일체의 공의 경지를 하나의 원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원상은 큰 허공과 같고 시작하는 거가 마침에 끝남이 없죠. 그죠?
이게 무시무종 시간으로 시작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뭐죠? 법계를 모두 시방 3세의 모든 법계를 포용하고 있죠. 그죠? 이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초월됐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모두 포용하고 있는 경지의 안목을 바르게 하나의 원상으로 제시하고 있죠.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체개공이라고 하는 한마디 법문을 하나의 원상으로 제시했어요. 일체개공이라는 거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일체개공의 경지가 바로 일체 만법과 하나된 경지에서 지혜로운 삶을 여여하게 본분사로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의 원상을 상징적으로 제시했지만은 하나의 원상 속에 일심의 지혜가 여여하게 작용하는 경지. 그러면서도 일체의 차별 분별의 대상 경계, 시간 공간의 대상 경계를 초월했어. 이것이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상징화한 원상의 법문이거든. 이런 종지를 펼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위상과 앙산의 위양종입니다. 그래서 이양종의 종지를 펼친 그 해적선사를 참문한 또 인재의 종지를 이은 해언선사는 어떤 인물이냐? 인재의 종지는 우리가 덕산의 방망이 인재의 할로 표현하고 있죠. 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체의 대상 경계 은서를 초월한 경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 경지를 삼해탈이라고 그래요. 공, 무상, 무원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할로서 일체의 대상 경계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 아상, 인상, 중생상 모든 경계를 다 날려버리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할을 하는 지금 여기 지혜의 작용으로서 자기의 생명의 묘용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교에서 사상을 제거하고 일체의 은설, 명칭, 의식의 대상 경계의 모든 반연의 인연의 모든 상을 모두 초월해서 일심의 지혜로 자성청정심으로 작용하는 묘용을 바로 지금 여기 본분사로 실행하는 경지를 이제 할로 표현하죠. 이런 두 종지를 개성한 인물로 우리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앙산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그 위산의 문화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앙산이라고 하는 인물을 오늘 중심으로 조금 우리가 고찰해 볼 뿐인데, 위산의 제자 가운데 유명한 향음지안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죠? 예, 잘 알죠? 향음지안. 향음지안 선사가 위산 선사로부터 부모 미생 이전의 본래 면목을 참고해봐라. 부모 미생 이전의 본래 면목이죠. 천지 미분 전에 일체의 만법의 근본. 그걸 이제 우리가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한 진여자성, 법성, 이것을 본래 면목이라 하죠. 그죠? 천지나 부모의 차별 분별심을 초월한 진여일심의 지혜를 본래의 면목, 본래의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본래 면목은 시절 인연의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분별하는 중생심과는 다른 일체의 모든 시간, 공간을 초월하고 대상 경계나 시간을, 공간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해서 본분의 묘용으로서 생사유래를 초월한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열의 법신의 지혜를 우리가 본래의 자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생사해탈을 이루는 경지이기 때문에 생사해탈에 이룬 지혜로 지금 여기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안목,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라. 이런 이제 공안을 제시한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 본래 면목을 체득하는 공안을 이산영호 선사에게 받고, 수행을 해도, 저기 해봐도 자기 스스로 선성들의 법문을 참고하고 경전의 법문을 참고해서 이산영호 선사에게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도
전부 다 부정하는 거죠. 그것은 남의 말을 빌려서 대답하는 것이고 경전의 말을 빌려서 대답하는 것이고 그대 흉중 마음속에서 독자적인 안목으로 제시하는 지혜의 법문은 아니다. 이렇게 스승으로부터 계속 배척을 받으니까 나는 금생에 도를 이룰 희망이 전혀 능력이 되지 못하나 보다. 그래서 이제 남양 해충국사가 살던 토굴로 은거를 해서 나는 평범한 수행성으로 이제 토굴 같은 초야에 묻혀서 그냥 편안하게 살리라. 그렇게 무심하게 이제 지내다가 어느 날 하루 이제 그 유명한 그 청소를 하다가 빗자루에 걸린 대나무가 돌멩이가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은하되어 문성오더라 그래. 소리를 듣고 깨닫는 거죠, 그죠? 이거 이제 돌멩이가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는 이게 무심의 작용이잖아요. 무심의 작용이 소리로 나타나는 것이고 소리로 작용하는 것을 들으면서 무심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문성오도라고 그래요. 이게 평상시에는 그 소리가 대상 경계의 소리를 들리는데 안목을 갖춘 경계에서 들릴 때에는 이것이 바로 은하대오의 경지, 문성오도의 경지다. 그걸 두고 깨달음을 듣고 읊은 개송이 뭐냐? 스승을 향해서 이제 애를 올리고 자기 스승에게 애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스승을 찾아와서 오도성을 읊어요. 그 오도성을 점검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앙산이고요. 향음의 오도성을 가지고 그대가 어떤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기에 스승을 찾아와서 인사를 하느냐. 그대의 오도성을 한번 제시해봐라. 그러니까 향음이 뭐라 그러냐. 작년에 가난은 진정한 가난이 아니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빈도의 입장에서 청빈인데 청빈은 고을 말이에요. 이게 아상, 인상을 탕 비운 경지가 빈이라 빈. 작년에 가난, 작년까지 수행한 것은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자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의 가난은 진정한 가난이라는 사실이다. 금년에 지금 깨달아 체득한 경지는 진정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텅 빈 공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 이런 뜻이죠. 이게 작년의 가난은 어떤 가난이냐? 송곳을 세울 땅도 없었. 그런 가난이었는데 송곳을 세울 땅도 없는 가난이라. 이게 송곳은 남아있고 땅도 남아있죠. 근데 금년의 가난은 어떤 것이냐? 송곳도 없고 땅도 없다. 여기서 일체의 가난이 뭐냐? 주객이 다 텅 빈 상태의 경지다. 이게 일체 개공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진정한 가난의 경지, 본래 청빈, 본래 물문의 경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개송을 제시하니까 앙산이 이 개송을 딱 듣고 뭐라고 평가했느냐 하면 사형의 개송은 열애선의 경지를 깨달았지 조사선의 경지는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유명한 법문이 열애선과 조사선이 나누었죠. 자, 여기에 향음의 오도성을 평가한 사람이 누구냐? 앙산이에요. 스승에게 가기 전에 앙산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산이 자기의 안목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제자 앙산이라고 평가해요. 근데 작년에 가난하고 금년에 가난을 가지고 이렇게 개성을 읊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은 공이라고 하는 법문을 개성을 읊은 것 불과해요. 공이라고 하는 경지도 초월해야 돼요. 우리가 경전의 법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을 경전에 의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경전의 법문에 토대를 둔 안목의 견해라. 조사들은 뭡니까? 열애의 말씀, 절애의 언행까지도 초월해야 돼요. 장구는 하늘 치고 오르는 뜻을 가진 장구는 열애의 말과 행동을 초월해야 돼요.
근데 열애의 말이라든가 언어라든가 동일의 법문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이런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진정한 독자적인 안목으로 일체의 언서를 초월한 경지에서 본분사를 이루는 경지가 아닌 거예요. 조사서는 그래서 열애설과 조사설이 나와. 그래서 남종서는 열애설이고 조사서는 마조의 조사서는 일체의 언설과 교사들의 언어, 제불의 언어까지도 초월해. 이게 경전에 하는 말이 뭐예요? 언설상, 면탈상, 신연상을 초월해야 자신의 독자적인 원래 면목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경지야. 그래서 이런 열애선과 조사선의 경지를 초월하는 것, 그 열애선은 능가경에서 이야기하는 열애선이에요. 이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가 열애선이지만은 이 중국의 조사선은 열애선의 경지도 초월해요. 그 경지를 이제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앙산해적입니다. 그게 이산정우 선사가 앙산해적을 보고 그대의 행림, 그대의 안목을 나는 귀하게 여기지 그대의 행위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정안, 그대의 정안을 내가 귀하게 여긴다. 그만큼 위산이 앙산의 능력을 인정해. 그래서 이강경의 종풍이 중국의 오가 종풍에서 최초로 이제 빛을 발휘했던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앙산은 앙산 소석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중국의 여러 가지 선생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또 유명한 앙산 선사가 중국 선의 새로운 하나의 그 변화를 일으킨 한마디 그 법문이 있어요. 그 원래 이제 석두의 전선사하고 마조하고가 이게 전부 다 석두하고 마조를 강서라 그래요. 여는 호남이고 여 강서. 그래서 이제 천하의 수행성들이 마조의 문화, 강서의 마조의 문화, 호남의 석두의 문화에 참문을 하지 않으면은 진정한 수행성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천하의 모든 수행성들이 마조와 석두를 참문한다고 강호란 말이 생겨요. 강호. 강서와 호남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의 그 무술 영화 보면은 강호의 재현 이런 말 쓰죠. 이 천하란 말입니다. 천하. 그 당시에 이 언어가 강호가 마조와 석두의 선언을 중심으로 해서 천하 선지식이 모이던 것을 강호라고 해요. 근데 석두의 계통의 법문을 순수한 선이다. 네? 이건 지우겠습니다. 석두의 문화의 선을 순수하다. 그래서 순금이라고 해요. 순금. 그래서 이제 순금포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순선의 시대란 말을 씁니다. 이게 조사선을 순선의 시대라고 해요. 예, 순선의 시대라고. 요 말에서 나와요. 순금, 순수한 황금의 정포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게 석두 문화의 선은 순수한 황금을 파는 가게와 같이 진정한 선의 황금 같은 순수한 선을 제시하고 있는 종풍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순금포라고 주장하니까 그 앙산 해적선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마조의 그때는 자파포라고 자파포라고 그러냐 석두계통의 선은 순금만 파는 선언이라고 한다면은 마조의 문화의 종지는 자파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파점. 자파점이란 말은 뭡니까? 온갖 물건을 다 파는 데가 자파점이잖아. 그죠? 그렇지만은 여기 순금에는 금만 팔기 때문에 다른 물건을 파는 것이 없어. 자파점이 뭡니까?
금도 팔고 온갖 물건, 다양한 모으는 물건을 다 파는 곳이다. 스케일이 다르죠, 그죠? 바로 이게 조사선의 종지를 새롭게 평가해 준 한 가지 건물이에요. 이제 그 당시에 오가 선풍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선풍의 독자적인 특성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석도 계통의 문화는 무엇이 바로 조동종이죠. 조동종, 운문종의 이런 종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임재종이라든가 위양종은 이제 좌파죠. 순금포 이렇게 차이를 내는 것인데, 이런 평가를 뒤집어버린 사람은 누구죠? 앙산해적입니다. 그래서 앙산해적의 스케일이 너무 중국 선불교의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앙산의 소습가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중국 선의 선풍을 독자적으로 날린 인물이죠. 그 위산영우 선사의 법문 가운데 여여불이라든가 이런 백장의 법문들을 개성한 내용들인데, 이것은 나중에 시간 나면 다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은옥근 선사가 본치 공안에 대해서 시중 법문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중 법문을 보고 이제 본칙을 보고 공부할게요. 청관을 흔들다. 청관을 흔들고 지축을 뒤집어 버리고, 이거는 뭡니까? 흔은 흔들어 버린다는 뜻이죠. 청관은 원래 이제 북두칠성을 우리가 이제 변우성을 청관이라고 그래요. 변우성을, 별을. 그리고 지축, 두 마리를 합치면 천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는 뜻이죠. 천지를 뒤집어 버린다는 것은 천지를 대상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대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우리가 중생의 차별심이죠. 그러면 노장자에서 또 노자에서 첫 번째 천지 이전이죠. 선천지 이전 생이란 말을 쓰잖아요. 천지 이전 생이라. 천지 미분전. 천지란 말을 오늘 주제로 봅시다.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또 다시 공부해야 할 주제예요. 천지를 나누는 것을 부모를 나누는 거. 자, 이것은 전부 다 중생의 차별 분별심이죠. 그러면 부모 미생전은 뭐죠? 원래 면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뒤집어 버리는 것은 천지가 나누어져 있는 것을 전부 다 뭡니까? 날려버린다. 초월해버린다. 이것은 천지를 대상 경계에서 떨쳐버리는 거죠. 그죠? 천지를 나누기 이전을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노장자에서는 천지가 나누기, 선천지 이전, 천지가 나누어지기 이전을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부덕이 일시로 이름을 붙이면은 도다, 이런 말로 노자에서도 이야기하죠. 그죠? 자, 이걸 불교에서는 도교 같은 데나 노자 같은 데는 중국인들은 논리가 없기 때문에 이 한마디 말을 해놓으니까 이 도라는 말에 전부 다 해맥이 있어. 해석하는 거 한 번 내고. 그냥 막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교는 선성들은 불교의 논리가 뒷받침되어서 이런 법문을 설하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도를 이루는 것, 그 본질을 진여일신법으로 이것을 체계 있게 정리해요. 그래서 선성들은 이 법문을 이렇게 합니다. 청관을 흔들고 지축을 뒤집어 버린다. 그러면 천지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은 천지 미분전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을 독자적인 안목으로 갖춘 사람이 없죠. 천지를 대상으로 두고 있으면 뭡니까? 중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답니다. 오는 본래의 면목이다. 오늘 이제 불교에서는 본래 면목을
진여 본성이라든가 이렇게 제시해줘요. 그래서 나는 이걸 본래의 자라고 이렇게 본래의 자. 본래의 자를 이제 불교에서는 불성, 열애장, 진여, 자성, 법성 이런 말을 했고, 그죠? 그러면은 천지를 구분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만물과 천지 만물을 관계하는 자. 자기 중심으로, 자기 중심, 자신의 의식으로 관계하는 자니까 이것은 뭡니까? 중생심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중생심하고 원래 면목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나누어서 이걸 법을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심은 내가 이걸 만물과 관계하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내가 새롭게 이제 정리해 보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서 천지라든가 시간과 공간이라든가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안입이 설신이 즉 육건이 육진의 대상 경계의 모든 사물을 자기 중심으로 해서 관계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니까 만물과 만법을 자기 중심으로 관계하고 있는 인식작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생겨요? 자아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생로병사 우비본해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생사망념이 일어나니까 자기 중심으로 천지나 부모를 관계하는 자아의식을 비우고 즉 나누어지기 이전 본래 면목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도라고 했다 이런 뜻이죠. 이 도라고 하는 말을 애매하게 하겠지만은 도라는 말을 중국 선생들은 노장자에서는 도는 무의자연이라고 했잖아요. 무의자연. 자연은 무의자연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중생심으로 자아의식으로 자아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조작이 없다든가 자기 생각으로 여러 사량 분별해서 이런저런 판단력을 갖지 않는다든가 무의니까 조작이 없고 자연 본래 그대로의 상태를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중생심의 모든 망념을 텅 비우도록 하는데 이 비우는 상태를 불교에서는 수행법으로 제시했고 도는 한마디로서 도를 이해하기가 지극히 어렵고 그래서 이제 불교인들은 어떻게 도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일체 유심조의 법문으로서 이 도를 이루게 하는 법을 제시한 거예요. 도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도라고 한다. 도가 존재하는 도냐 대상에 있는 존재가 도가 아니다. 이제 마음으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도라고 한다. 이렇게 했을 적에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일체 유심조 일체의 만법을 일심의 지혜로 즉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고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 망념을 자각하고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견성 성불을 도라고 한다. 이 마찬가지죠. 그죠? 견성 성불. 자, 이것을 바로 도라고 정의를 제시하니까 애매하던 도라고 하는 언어가 중국 선불교에서는 견성 성불, 본래 면목 이 한마디로 전부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화엄경에서 설하고 있는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을 화엄경에서는 일체 유심조로 정의했지만 이것을 중국 선생들은 망념을 자각하는 초발심 정각을 이루는 진여 본심을 깨닫는 도를 실천하도록 선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 천지를 흔들고 일체의 모든 천지, 하늘을 천만을 흔들고 땅을 지축을 뒤집어 버리고 대상 경계를 전부 다
腾날려버립니다. 자, 이런 안목을 갖추는 것은 천관을 흔들고 지축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것은 하늘, 천, 땅, 지, 대상 경계를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다 의식의 대상에서 비우는 거죠. 그죠? 어떻게 비우죠? 그게 천지미분전이 되는 거예요. 천지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경기는 뭐냐? 본래 면목을 깨닫는 견성성불이죠. 예? 자, 이거 발심수행도. 그래서 도를 이룬다는 것은 마음으로 깨닫는 발심수행을 통해서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로 되돌아가는 거, 대상 경계를 초월한 경기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천지를 짓는 것은 삼성과 그 앙산이 대화를 나누는 거야. 자체는 천지를 대상 경계로서 초월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대화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런 천지를 대상 경계로 두고 있는 사람은 이런 선문답을 할 수가 없다. 예. 천지 미분전 부모 미생 이전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금호시의 변용사요. 이것은 이제 호시라고 하는 것은 그 무쏘하고 호랑이하고 무쏘인데 이게 덜 진성, 날카로운 덜 진성을 대표하고 있어요. 이제 호랑이도 무서운 진성이고 시는 무엇이냐? 물소예요. 물소. 왜 물소뿔 가진 물소인데 그 물소뿔을 사로잡는다. 이게 날카로운 호랑이라든가 물소뿔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뱀과 용과 뱀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용기도 필요하고 방편 지혜의 안목도 필요하고 이런 방편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독자성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제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갖추는데 여기서 이제 본칙에서 앙산해적이라든가 해연선사 같은 사람은 이런 안목을 갖춘 선성들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미리 이제 애고해 준 거예요. 예. 용과 뱀을 뭐 구분하는 것은 이제 바로 이제 판별할 수 있는 안목이고, 예. 근본을 확정하고, 호랑이라든가 무소를 사로잡는 성기의 지혜작용,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바로 앙산과 해연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하늘을 뒤흔들고 땅을 뒤흔들고 우주 만물을 대상 경계로 두지 않고 만법과 하나된 경지에서 독자적인 무예자재한 지혜를 자기 본분사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본분종사의 능력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선생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본분종사의 능력은 뭡니까? 종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종지, 종교를 바로 세우는 사람이다. 그 선생들의 우리가 종지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말을 쓰죠. 그죠?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에센스를 말해요. 불법의 에센스가 우리가 중국 사람들은 도라고 표현해요. 진여 일심의 지혜를 표현합니다. 진여 일심의 지혜를 불교에서는 종이라고 표현해. 종. 불교의 가장 핵심의 종지를 드러내는데 궁극적으로 종직하면은 위양종의 종지라든가 선성들의 종지라든가 선성들이 종교를 크게 드날렸다 하는 말은 뭐냐? 진여 일심의 지혜를 독자적인 안목으로 방편의 지혜로서 드날렸다. 이런 말이죠. 그죠? 예. 이 때문에 우리 종지나 종교라고 하는 말 자체를 이제 중국 사람들은 에센스라고 표현해요. 불법의 현지라든가 이것을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의 독자적인 안목은 정법과 사법을 판단하고 불법의 근본 종지를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방편 지혜를 부족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갈 때 나아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대상 경계의 천지, 시간, 공간을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다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방편의 지혜와 용기, 안목 전부 다 부족한 사람만이 종지를 자유자재하게 펼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수시에서 제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수시, 개, 활, 발발지로다. 이렇게. 이 개는 뭐죠? 바로 일개 성자예요. 성자. 석착지하고 도안의 그 고사에 의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독자적인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성자는 이런 뜻이죠. 선성은 활발발지한으로서 이러한 능력을 실행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활발발지라고 하는 말은 임대록에서도 자주 쓰는 말인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땅에다 놓으면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는 걸 활발발지라고 해요. 이렇게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물고기를 잡아서 땅에 올려놓으면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는 것을 활발발지라고 하는데 한이란 뭐냐? 이러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선성을 개라고 그랬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선성이야만이 잠시도 대상 경계에 속박되지 않고 잠시도 찰나도 본분의 지혜작용을 상실하지 않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이제 간발의 차이도 없어. 잠시도 대상 경계에 속박되는 일도 없고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지혜로운 삶으로 펼칠 수 있는 사람이다. 즉 정법의 안목 갖춘 사람이고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바로 방편의 지주죠. 방편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자기 본분사를 펼치는 거다. 이게 본분사는 지금 여기 자기 일이니까 지금 여기 자기 일을 시시각각으로 찰나로 조금도 중생심의 망념이 개입하지 않고 이런 의미예요. 찰나찰나에 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활발발지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상당히 일개 성자가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 성기의 지혜를 펼치는 것. 임재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수초작주 정척해지네요. 그래서 임재가 활발발지란 말을 자주 써. 활발발지. 활발하게 살아서 조금도 대상 경계에 속박되지 않고 자기 본분사의 일을 펼칠 수 있는 사람. 이게 이 불성의 전체 작용을 활발발지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자치나 흔적이 대상 경계에 속박되지 않기 때문에 자치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와 자기의 공덕행을 본분사로 실행하기 때문에 자치나 흔적이 남질 않아. 이게 뭘 종적이야? 이걸 바로 공덕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진 경기를 중국 성성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방편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치나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자, 이러한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가 성기에 투합하고 성기지혜 작용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가 상응하고 이렇게 선문답을 할 때 여기서 본칙에서 이제 근데 이름은 무엇인가? 해적입니다. 해적은 내 이름인데 내 이름 해연인데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가 성기의 지혜를 서로 나누고 한마디 한마디 일구와 기가 전부 다 성기의 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응한다는 것은 진여와 상응하는 거예요.
진여 일심의 지혜와 상응된 경지를 이루었다. 이게 중생심으로 이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선문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문답은 중생심의 모든 차별 경계의 망념을 초월해서 진여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가 선문답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일구가 하나의 성기지혜와 성기의 지혜가 서로서로 상응된 경지를 이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뛰어난 안목을 갖춘 사람의 성기지혜를 제시하는 것을 이렇게 이심전심, 일기일경, 그 이심전심이란 말도 맞지, 그지? 지음동지의 관계다. 맨 마지막 구절은 차 종상내 신마인 한 합인마요. 어떤 사람이 이러한 경지. 자,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이러한 경지의 뜻을 함께 맞추어서 지혜로운 삶을 대화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 자, 성기,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선성들은 어떤 인물들인가. 원칙공안을 통해서 살펴보자. 이런 표현인데, 원칙공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항상 해적하고 해연선사의 선문답에서 이 문제점을 이제 정리해주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자, 교재로 갑시다. 426쪽 페이지. 우리가 본칙은 한번 읽어봤죠. 본칙공안은 전등록 삼성해연선사전에 전하는데, 앙사는 위상문화의 수제자, 중국 선종의 위안경을 창립한 선성이고, 사실 백장이 마조문화의 수제자로 등장하게 된 것도 위상과 앙산의 독창적인 위안종풍이 활발하게 전개된 이후의 평가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마조가 중국의 사실상 조사선의 조사라고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육조 해능이라든가 달마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마조 문화의 선성들이 오림전이라고 하는 선내 전등록을 편찬하면서 조사선의 새로운 전등 계보를 정립하면서 조사선의 조사로도 등장 법계를 형성하는 달마대사, 육조해능대사까지는 그래 이루어져요. 근데 그 전등계보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전등계보를 편찬하는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정립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선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종교의 역사, 우리가 세간의 모든 역사도 사실상 그런 편찬의 의미가 많아요. 특히 종교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종교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중심으로 해서 역사관이 정립되거든요. 이게 조사선을 개성시킨 마조 문화에서 조사선의 역사의 계보를 정립했기 때문에 조사선에 등장하고 있는 달마대서가 초조지만 달마에서 해령까지는 전설상의 사실은 조사관이고 실제의 조사의 조사는 누구냐? 마조예요. 근데 마조의 비문의 10대 제자를 등장시키고 있는데 마조 문화에는 138명의 선지식이 천하의 선지식으로 역할을 했어요. 이 천하의 선지식이 그 당시에 과거 제도의 문란, 정치적인 문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천하의 수재들이 마조 문화는 선물장이다. 부처를 선발하는 것이요. 과거에 선발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과거의 선발장으로 가려고 뜻을 두는 사람이 부처에 선발하는 선물장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게 천하의 수재들이 모이니까 이 사람들이 훌륭한 선지식이 되어서 선불교의 새로운 시대를 중국,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를 경전의 불교를 중국의 현실 생활의 선불교로 새롭게 펼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 도량을 만든 것이 선언인데 마조 문화의 제자의 10대 제자 가운데는 너무나 뛰어난 인물들이 많았어요.
근데 백장 같은 인물은, 백장은 마조의 비문에 10대 제자에 들어가잖아. 난전도 들어가지 않았어. 그런데 백장이 마조의 수제자가 돼요. 후대. 네, 위산과 앙산이 배출됐어. 이게 앙산이라든가 인제 같은 인물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저절로 제자가 뛰어나야 서성의 덕이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장이 마조 문화의 수제자 역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장이 선언청규를 정립해서 교단을 독립시키고 선불교의 새로운 독립의 선종 교단을 시키면서 중국의 조사선의 새로운 주역이 되는 거죠.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백장의 문화에 위양종이 등장하고 인제종이 등장하면서 마조의 조사선의 실질적인 주역이 된 사람이 누구냐? 위양종, 인제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오가종풍을 떠날리게 됐는데, 앙산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역사상으로 우리가 볼 적에. 그래서 이제 앙산은 남쪽에 역할을 했고, 인제는 북쪽에서 역할을 했는데, 인제의 문화에서는 사실상 많은 수행성이 모이지 않았어. 그렇지만 앙산의 문화 같은 데서는 남쪽 지역이기 때문에 곡창지대에 많은 수행성들이 모여서 선풍을 크게 떠날렸죠. 설봉이라든가 앙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중국 선에 지대한 역할을 한 거죠. 이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넘어 427쪽에 봅시다. 앙산을 소석가라고 예언한 인물도 사실은 이만큼 앙산의 역할이 훌륭했다는 것을 중국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름을 비유해가지고 소석가라고 했더니 그 종문 통교집에 전합니다. 어느 날 신통한 범성이 허공을 타고 앙산에게 애를 올렸는데 그대 어디서 왔는가 물으니까 범성은 아침에 서천을 떠나왔다. 앙산이 너무 늦게 온 것이 아니냐 하니까 산천을 유람하고 왔지요. 신통 묘용은 그대가 뛰어나지만 불법은 이 노성에게 물어야지. 그래서 이 범성도 특별히 동쪽에 와서 문수를 예배하고 칭견하고 소석가를 칭견하게 됐네. 이렇게 평가해요. 이런 이제 전설이 있어서 앙산을 소석가로 예. 그래서 그 범성은 인도에서 온 성리를 범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폐엽경은 그 나무 잎에 새겨진 경전을 폐엽이라고 그래요. 그 인도의 그 폐엽이 참 그 당시에 중국은 활자 인쇄가 그 만들어졌지만 인도나 스리랑카 같은 데는 그 나무 잎에다가 이거 경전을 새겼어요. 폐엽 여러분들 보셨나요? 응? 폐엽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죠. 예? 폐엽을 만드는 방법은 나는 그 일본에서 그 스리랑카 스님이 와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선물도 받고 그걸 직접 하는 걸 배웠는데 나무 잎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그걸 기스를 하는 거예요. 흠을 내요. 글자를 거기다 글자를 써요. 철펜으로. 근데 나무 잎에다가 철펜으로 흠을 내면은 그 글자가 생기는데 거기다가 올리브유를 싹 발라. 그러면 글자가 확 들어나. 그 다음에 그 나무 잎에 기름을 발라놓으니까 상하지도 않고. 그것이 이제 경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 얇게 이렇게 썰은 그 잎에다가 경전의 내용을 많이 새겨. 그 경전의 내용을 끈을 쭉 연결해가지고 끈을 연결시켜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겨가면서 경을 그렇게 읽고 그래요. 참 옛날에 보면은 경전의 법문을 많이 전하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그 지혜가 다 동원됐죠. 그래서 언어 문자도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됐고 경전에 통해서 언어 문자가 많이 방편의 언어가 개발됐고 그래서 인류의 문명에 큰
문화적인 재산이 유산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폐역경전을 앙산에게 전해주고 구름을 타고 갔다 하는 이런 이제 전설이 전해주고 있고, 그리고 삼성은 인제선사의 문화의 정부반장을 개성한 인물인데, 나의 정부반장을 멸각시키지 말라고 부촉하자 삼성이 감히 어떻게 화상의 정부반장을 멸각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화를 했어요. 화음을 쳤어요. 그래서 인제의 정부반장을 개성한, 종지를 개성한 인물이다. 그래서 원호선사가 평창이 이렇게 합니다. 삼성은 인제 문화의 큰 스님이고 어려서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난 지략이 있었고 큰 대지혜를 갖춘 대중 가운데 뛰어난 인물로 그 이름이 자자했고, 인제 화상을 하직하고 인제 화상이 입적하고 난 뒤에 하직하고 하남성, 강소성 지방을 두루 행각했는데 이르는 총리마다 큰 선지식으로 대접을 했다. 그 후에 북쪽 지방을 떠난 남방에 이르러서 설봉화상을 찾아가 그물을 뜯고 나온 잉어는 무엇을 먹이로 해서 낚아야 합니까? 하니까 그대가 그물을 뜯고 나온 다음에 내가 그때 대답해 주마. 직접 그물을 뜯고 나와라. 이 그물이 뭡니까? 생사윤회의 모든 그물이죠. 중생심의 모든 망념의 그물을 초월한 경지를 그대가 직접 보여봐라. 그렇게 이제 유명한 그 성문답을 나눈 것이 이제 오늘 국가선사가 시중의 평창에도 언급을 합니다. 그 유명한 법문이 시중에 이런 법문에 2,500명 근원인 선지식이 화두도 모릅니까? 그게 이제 노성은 주지하는 일이 바빴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설봉선사와의 선문답을 나누면서 독자적인 경지를 펼친 인물이 삼성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뒷날 이제 설봉화상이 장원으로 가는 길에 그 원숭이를 만나요. 이때 삼성에게 말하기를 이 원숭이가 각각 본래의 거울, 고경을 지니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유명한 고경이라는 그 법문을 이제 설봉화상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면목을 고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본래 면목에 거울을 지니고 있다. 이거 고경을 우리가 명주라고 하죠. 그죠? 만이보주라든가 명주라든가 이런 비유 법문으로 많이 했죠. 그죠? 열애장, 명주, 고경, 본래 면목 전부 이게 이제 비유 법문으로 설하고 있는데, 그 원숭이가 모두 거울, 본래의 거울을 차고 있네. 오랜 세월을 지나도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데 어찌 거울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고경에 금집이 생겼네. 얘도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왜 이름이란 말을 쓰냐? 오늘 여기에 주제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앙산의 이름과 해적의 이름과 원숭이 이름, 뭐예요? 고경을 차고 이름, 무명, 무상, 절일체죠. 자, 이게 오늘 주제가 됩니다. 여기서 무명, 무상, 절일체가 무엇이냐? 본래 면목은 진여를 말해요. 진여 법성은 이체의 이름과 명상이 다 초월된 경지죠. 그죠? 근데 여기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대답을 질문했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제시해 주지 않고 해적입니다. 질문한 앙산 해적선사 이름을 제시했잖아요. 그죠? 자, 이게만 또 하나의 건강경이가 뭐냐? 무유 정법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라. 이게 이 책의 모든 법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어떤 명상을 제시할 수가 없어. 앙산 해적이라는 이름도 고정된 이름도 아니야. 해연도 고정된 이름이 아니야. 임시로. 그렇기 때문에 가명이 있군요. 가명이죠, 그죠? 임시 방편으로 모든 이름을 다 붙이고 있어. 그래서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상, 무명 전부 다 가명입니다. 이 가명이라고 하는 말은 임시 방편으로 붙인 이름이에요. 그것을 지금 바르게 판단하는 안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갖추지 못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선문답을 지금 나누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데 어찌 거울이라고 이렇게 합니까? 하니까 고경이 흠집이 생겼다. 이게 뭐냐? 본래 면목에 내가 이름을 갖다 붙인 것 자체가 허물이 생겨버렸구나. 이렇게 이제 인간을 평가를 받게 된 거죠. 자아의식의 중생심으로 형상과 은설, 명상의 대상 경계에 걸리면 뭡니까? 바로 이게 중생심으로 업장이 되는 거죠. 이게 선은 본래 면목으로 일체의 은설상, 명자상, 심연상을 초월한 경계에서 자신의 본래 면목을 지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이게 2,500명을 거느린 선지식이 어떻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런 말씀 하십니까? 하니까 오늘 나는 주지일이 바쁘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 본분사 되돌아가는 유명한 본분들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벽암동에서 공부했어요. 그 뒤에 이제 삼성은 앙산 해적선사를 참문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428페이지에 여기봤습니다. 이건 평창에 전하고 있는데 삼성선사는 앙산 해적선사의 처소이로서 앙산선사가 삼성이 준수하고 영리하고 밝은 창문 아래 수자 소인 자리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이게 밝은 창문 아래 가는 말이 이게 바로 안목이 있는 수자를 이렇게 모신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뛰어난 안목이 있는 수자고 하면은 밝은 창문이 비치는 창가에다가 자리를 안배하라. 이렇게 해요. 이게 수자 자리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최고 수행승들 가운데 최고의 지위죠. 하루는 어떤 관리가 찾아왔는데 앙산하사님께 물었어요. 어떤 관직에 일하시오? 감찰관을 하고 있습니다. 앙산하상이 불자를 들어보는데 이것도 감찰할 수가 있습니까? 불자는 뭐죠? 이게 팔이나 모기를 떨쳐버리는 거죠. 그죠? 뭐 죽비라든가 이런 것을 떨쳐버리는 것을 말해요. 관리가 무슨 말 하는지 대꾸를 못하는 거죠. 근데 앙산하상이 대중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중들에게 이것도 감찰할 수 있는가? 그대들은 안목을 어떤가? 여러 대중들이 대답을 했지만 앙산의 뜻이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삼성은 몸이 아파갖고 간병실 연수당에 있었는데 앙산하상이 시자를 시켜서 삼성에게 그 안목을 점검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삼성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본래 무사한데 화상은 괜히 일을 만들고 있군. 본래 무사란 말로 딱 해놨어요. 그래서 앙산이 다시 시자를 보내서 무슨 뜻인가 또 다시 물었어. 이게 재범불용. 다시 한번 범하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요. 첫 번째 과오를 저지르면 용서하겠지만 재범 똑같은 것을 갖고 두 번 과오를 범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삼성의 안목을 점검한 거죠. 그죠? 이게 첫 번째 대답한 것이 뭐냐? 원래 무사란 말입니다. 원래 무사의 경지는 일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걸 배촉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 선에서. 배촉 문제는 예를 들어서 불자를 들어서 이 불자를 죽비나 불자를 들어서 감찰할 수 있겠느냐 하면은 불자를 가지고 불자라고 한다면은 불자라고 하는 명상에 접촉되는 것이고 불자라고 하지 않으면은 입에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자라고 하는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예요. 불자를 들고서 불자를 갖고 본분사로서 그대는 점검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불자라고 하면은 불자에 입에 대고, 불자라고 하지 않으면 불자라는 이름에 또 입에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안목이 없으면 못 벗어나겠죠? 이걸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래 무사는 뭡니까? 무심무사거든요. 무심무사. 원래 무심무사인데 괜히 불자를 넣어가지고 접촉하는지 입에 대는지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원래 무사의 경지로 대답했기 때문에 배촉의 문제에 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뛰어난 안목을 갖춘 사람이 괜히 일을 만들어서 사람을 이러쿵저러쿵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한 번 더 한다면 재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안목이 뛰어나. 이게 앙산이 세연이라고 하는 임재의 법을 이은 사람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문답이 전부 다 선생들의 안목을 점검하는 선문답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안목을 갖춘 사람이냐 갖추지 못한 사람이냐 이것이 다 드러나게 돼요. 429쪽입니까? 요 문제는 이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름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본칙에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삼성의 끝의 이름 무엇인가 하니까 본래 무명무상 절일체의 경지인데 그 무명무상 절일체의 경지에서 그대가 일체의 은서를 초월한 경지에서 독자적인 안목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부모미생 이전의 본래 면목은 일체의 은설 명자를 초월한 경지다. 그 이름을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안목을 갖춘 사람이 선문답으로 그 사람의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하려는데 중심이 되는 것이 명상의 문제니까. 자, 명상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나선 비구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왕이 그 미란다 왕이라고 하는 나선 비구경은 그 미란다 왕하고 나선 비구하고의 그 대화의 기록이거든요. 원래 이제 히랍계통의 히랍계통의 왕이죠. 미란다 왕이. 그리고 나선 비구는 그 인도의 이제 비구. 근데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너무나 그 유명해서 이거 하나의 경으로 만들어진 미란다 왕문경이라는 책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왕이 비구의 이름을, 그대 이름 무엇입니까? 하니까 나선 비구, 부모가 나를 나선이라고 부모 이름을 붙여줘서 나선이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나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나의 이름은 나선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왕은 그대의 몸이 나선인가, 머리가 나선인가, 귀가 나선인가, 코가 나선인가, 입이 나선인가, 턱이 나선인가, 수족이 나선인가, 뭐 고락을 느끼는 것이 나선인가, 목소리 기침 숨 쉬는 것이 나선인가, 이런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 나선인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선 비유가 뭐라고 되냐면요. 왕은 수레를 타고 왕래를 하고 있죠. 근데 왕은 수레가 무엇인가 알고 있습니까? 수레의 바퀴가 수레인가요? 수레의 축이 수레인가요? 수레의 자석이 수레인가요? 수레의 우산이 수레인가요? 수레가 달리는 소리가 수레인가요? 그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수레는 없는데 수레는 무엇인가요? 수레란 이름은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이렇게 또 대꾸를 해요. 이 왕이 대답을 못하는 거죠. 참 이런 말들 보면 참 대단한 대화가 있죠. 그죠? 이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할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내가 자주 하겠지만은 법, 보, 명자. 우리 명자 쓰이죠, 그죠? 이 법은 우리가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진 경지를 법이라고 해요.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진 경지는 은설상, 명자상, 심연상을 다 초월한 경지잖아. 그죠? 이걸 이제 기실론에서는 이연진여라고 해요.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은 진여일심의 지혜를. 그래서 선에서는 불법 하면은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고 부처의 지혜로서 공덕을 이루는 법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고, 달마대사가 중국에 전한 법은 무엇이냐? 진여일심법이라고 해요. 근데 법을 본래 언어 문자가 없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작용하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인데 거기에 은설상, 명자상, 심연상이 초월된 경지는 거기에 어느 문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명자는 무엇이냐? 어느 문자입니다. 은설, 명칭, 이것을 전부 다 어느 문자로 표현해요. 근데 부처님은 이 법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은설로 설법하잖아요. 이게 뭐냐? 가맹, 이걸 가맹이라고 해요. 가맹. 자, 가맹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임시방편의 은설 언어 문자,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경전의 모든 법문은 세간의 언어가 출세간의 지혜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불열애가 후덕이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은설방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어야만이 진여일심의 지혜가 되거든. 그런데 출세간 지혜를 어떻게? 불이법문으로 했어. 그래서 불이법문을 임시방편의 언어로서 설법하는 것을 의언진여를 해. 방편의 언어를 빌려가지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드러낸다. 이렇게 의언진여. 이런 법문들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간의 언어가 출세간의 지혜를 제시해 줄 수 없어. 그래서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으로서 경전의 모든 방편 법문은 방편 법문을 통해서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 그래서 불법이 되는 언어를 이렇게 제불열애가 설법한 불법을 이렇게 설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법문을 중국 선생들은 어떻게 수용했느냐 하면은 도라고 하는 말로 바꿔. 법을. 여기서 이제 법이라는 글자하고 도라는 글자가 중국에 와서 바뀐. 원래 유마경에서 불도품이라고 해. 불도를 이루는 불도품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유마경의 법문하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노장자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도라는 언어라고. 무의자연의 도하고. 이게 사상 체계는 비슷한 점이 많아. 그래서 성조라고 하는 사람이 노장자에 탐닉해서 노장자를 깊이 연구했는데 석연찮아. 이게 도라고 하는 건 노자의 첫 번째 구절이 얼마나 어려워. 어? 자, 도는 몰래. 어? 비상도지. 명 역시 어? 비상입니다. 이 도라고 하는 말하고 명이라고 하는 말하고 이 자체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논리가 없으니까 해석한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게 이제 성조가 이 노장자의 깊이 공부하다가
유마경의 법문을 딱 듣고 나서 도는 자 도는 마음으로 깨달음을 이룬 경지를 도라고 한다. 이 한마디를 딱 제시해. 유마경 왜? 예, 유마경의 법문을 갖고 통달한 것이 무엇이냐? 이 법은 불교에서는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전부 다 유심이잖아요. 그죠? 유심의 경지에서 깨달음을 이룬다 하는 이 법문을 도유심으로 미묘한 깨달음은 마음으로 깨달음을 미묘한 깨달음을 이룬 경지다. 마음으로 도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다. 이게 도라는 말을 제시했다 하고 도를 마음으로 깨달음을 이룬 경지를 진여일심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룬 경지를 반야의 지혜를 유심의 실천으로서 깨달음을 이루도록 딱 제시해서 이 법문을 딱 듣고 성교가 출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구마라접 제자가 되어가지고 유마경을 공부해서 조론이라는 유명하지. 그래서 조론의 열반 무명론에 이 법문을 딱 정리를 해줘. 그래서 노장자에서 애매하게 논리가 없는 말을 불교에서 논리로서 이 법문을 제시하니까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해요. 그래서 불도를 이루는 법을 체계화 시켜나가요. 그런데 노장자에서도 사실은 도에 대해서 도, 가도, 비상도요. 명, 가명, 비상이. 근데 이게 도라고 하는 말이 고정된 도가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면 명이, 그 명이라는 것이 노장자의 그 모자 이야기하는 사람들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도 고정된 이름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명이 어떤 이름이냐 이거죠. 어떤 이름을 말해요. 자, 불교에서 입장에서 본다면은 도라고 하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가 도가 되는 거고 명은 무엇이죠? 가명 아니겠어, 그치? 언어지, 언어. 자, 여기서 명은 뭐겠어요? 도라는 언어. 도라는 언어예요. 근데 이런 것이 논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해석을 각각 제멋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지. 아무리 이걸 체계 있게 이해하려고 해도 논리가 뒷받침되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불교에서는 뭡니까? 도는 도를 이루는 기구다 그랬죠. 언어는 도를 이루는 도구다. 그러니까 도를 이루려면은 언어를 사용해야 되죠.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를 이룰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글자가 언어가 없지만은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제시한 것이 바로 불교의 방편법문이잖아. 이 논리에서 본다면은 도는 고정된 도는 실제로 존재하는 도는 없어. 그렇다면은 도라고 하는 이름을 또 고정된 이름도 없어. 그렇지만 도라는 이름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언어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도를 알 수 없는 거 아니야. 이 논리에 비추어서 노자 강의를 한다면은 이건 정합성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노자의 제1장은 전부 다 엉뚱한 소리, 이런저런 소리를 해도 내용을 정말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서 설명을 하고 있어. 내가 노자 강의하는 사람 여러 사람 들어봤지만 전부 다 엉뚱한 소리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건 논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중국인들이 원래 논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의 본질적인 문제가 논리 체계가 뒷받침 안 되니까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논리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것은 문제가 해결돼요.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은 논리 구조 체계예요. 그리고 또 유명한 본문이 무엇이냐면 도는 본래이기 때문에 천지 이전에 이루고 아까 천지 미분전이라고 그랬죠. 천지 이전에 본래 있는 거예요. 그 도가. 그것을 부득이 도라고 하는 언어로 제시했거든.
도라고 하는 언어로 부득이 이름으로 제시한 것이 도지 천지 이전에 있는 것을 왜 도라고 하는 언어로서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도를 밝히지 않고서는 도를 누가 이해하겠어. 그래서 천지 이전에 진여 자연 그 자체라 무의 자연 그 자체로 이루어졌어. 이것은 뭐냐? 일체의 만법이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생명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도거든요. 이건 진여 자체상이에요. 진여 자체는 외부의 힘에 의존해서 생명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본래 구족되어져 있는 본래의 진여 자성이 자체적으로 생명 활동하고 있어. 태양과 같이. 이것이 바로 본래 자연의 도인 거예요. 도. 무의 자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생명 활동하고 있는 것 자연 본래 그대로 독자적으로 생명 활동. 그게 독립주행하는 거예요. 외부의 힘에 의존하는. 이게 25장에 노자 25장에도 독립주행이라는 말을 써요. 천지 이전에 이루어져서 혼돈된 상태로 천지 이전에 이루어진 상태이고 고요하고 적적하고 홀로 독립주행하면서도 이것이 천하의 모체가 되고 있다. 천하의 모체가 되고 이게 제1장에서도 천하의 모체가 된다는 말을 쓰거든요. 만물의 모체가 된다. 천하의 모체가 된다. 도가 왜 천하의 모체가 되고 만물의 모체가 되느냐?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생명 활동하고 있는 것이니까 무의 자연으로서 이게 바로 진여 자연이잖아요. 불법 진여 일심의 지혜는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여 자체의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고 이것은 노자에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 이전, 천지라고 하는 차별 분별심, 부모라고 하는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천지 이전 생이라는 말은 천지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천지라는 인간이 인식하고 있는 대상 경계의 세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불교에서 본다면 정확하잖아요. 이게 부모 미생 이전, 천지 이전, 혼돈 이전,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것,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생명활동하고 있는 것. 그런데 이름이 있으면 만물지 모체, 이름이 있으면 만물의 모체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 만물지 뭐라고 했어. 그게 노자에서도 25장에서도 천하의 모체가 된다. 가히 도는 천지 이전에 이루어지고 고요하고 독립주행한 것을 그 무엇이라고 이름할 수 없어서 부득이 도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것이 천지의 모체가 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자, 이 말하고 이 만물의 모체가 되는 도가 어떻게 만물의 모체가 됐어요? 도라는 이름이 만물의 모체가 되는 거지. 자,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이 도원 공동방법이죠. 신이 도원 공동. 이 내용하고 같은 방법. 이 신이 뭐죠? 불법입니다. 불법신이죠. 불법을 어느 문자로 써내놨던 거죠? 불법의 신심이 도를 이루게 하는 근본이 돼요. 일체 지혜 자비의 공덕을 이루는 모체가 된다 그랬죠? 여기서 이름이 도라고 하는 명칭이 고정된 명칭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도라고 하는 명칭이 만물의 모체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겠어요? 도가 만물의 모체가 되는 것이나 천지의 모체가 되는 것이나 도의 근본이 되고 공덕의 모체가 되는 것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래서 노자의 이 법문은 1장이나 25장의 이런 법문들은 글은 불교의 논리 체계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면은 정합성을 가져요. 그렇지 않고서 이 노자의 글자만 가지고 아무리 노자를 오래 연구한 사람들도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해석을 해놓으면 자기 생각으로 끝나요. 그 노자의 사상하고는 어긋나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름을 이야기해서 이름. 자, 이름이 만물의 모체가 되고 불법의 가명이 만물의 모체가 돼요. 이렇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지 않고서는 불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게 임시 방편의 언어로 불법을 설했기 때문에 불법에 의거해서 재불절여가 되고 도의 모체가 되고 공덕의 모체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말이 모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라고 하는 명칭이 만물의 모체가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앙산의 이름이라든가 해적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이름을 통해서 도를 이루는 근본 모체가 되는 거고, 그 때문에 단순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방편의 이름이지만 임시방편의 이름으로 끝나지 않죠.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근본이죠. 우리들 만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만물이 각자 이름이 있어서 만물이 각자 공덕을 이루게 하는 모체가 되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이름이 있기 때문에 만물의 모체가 되는 거예요. 도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때문에 단순한 이름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이 법문을 앙산하고 해적이 지금 두 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자, 그 법문들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한 것이 429페이지 보겠습니다. 원칙의 이야기로 되도록 합시다. 앙산 스님이 삼성에게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그 앙산이 뛰어난 삼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라 삼성의 안목을 살펴보고 시험해보는 인사말로 던지는 올감이죠. 육체에 붙여진 수행자의 본명은 임시방편의 이름과 본래 면목의 이름입니다. 자신은 본래 무아이고 고정된 모습, 형체, 실체도 없지만 자신의 이름이라는 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삼성은 해적이다. 무유정법이라 무명무상 절일체이지만 임시방편으로는 해적입니다. 앙산의 본명이고 앙산의 이름으로 대답을 하고 있으니 주인 앙산의 질문에 손님 삼성이 주인의 이름으로 대답한 거죠. 삼성은 주객의 상대적인 대립을 초월한 본래 면목의 입장에서 앙산과 일체가 된 절대의 경지에서 대답한 것이다. 앙산의 해적은 바로 노승의 이름인데 이렇게 대꾸를 하니까 앙산 이 현실 차별 경계에서 은연하게 시절 인연과 함께하는 자신의 본래 면목을 밝힌 것. 앙산은 앙산이고 삼성은 삼성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차별 세계 그대로가 절대의 세계라는 사실을 제시한 것이 자기 본분사의 묘용이다. 이게 화상의 차별의 세계에서 자신의 이름을 해적이라고 한다면 내 이름은 혜연입니다. 똑같이 이제 차별의 세계에서 현실 세계에서 본분사의 지혜를 이루는 자신의 근본 임시방편의 이름이 혜연이다. 자신의 이름을 밝혔죠. 그죠? 처음 일문일답은 서로 절대의 경지에서 거두는 쌍수, 뒤의 일문은 서로 차별 경계에서 펼치는 쌍방, 쌍수 쌍방이라고 해요. 쌍수는 파정이고 쌍방은 이제 방향인데 살인도 발인 것 같습니다. 시끄러운 시중에서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이라고 원어로 평가했는데
암상과 삼성이 모두 각자의 본분을 잘 지켰다. 절대의 경지에서 본심을 상실하지 않고 차별 경지에서도 본분을 지키고 있기에 두 사람의 우열을 논할 수 없는 서문단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앙산은 끌끌대고 크게 웃었죠. 그죠? 그래서 앙산의 웃음이 여기에 일체의 모든 두 사람의 대상 경계를 초월한 절대 인가의 경지죠. 웃음이라는 것은 청풍이라든가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서 우리가 암두가 하하 되게 웃었다 이 말이죠. 그 암두의 웃음은 뭐냐? 바로 웃음 속에 독이 있다 하는 게지만 여기 앙산의 웃음은 화주와 방행의 이심전심으로 성기의 지혜작용이 자치나 한 적도 없이 전부 다 날려 그런 경지다. 온지 풍광을 전부 다 날린 자치나 한 적도 없이 텅 비어버린 두 사람의 경지의 안목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웃음으로 표현을 인가를 한 것을 이렇게 했죠. 자, 개송을 한번 볼까요? 쌍수 쌍방의 약 이종이요. 여기 쌍으로 거두고 쌍으로 제시하고 이게 이제 쌍수 쌍방은 두 사람의 선문답을 이게 이렇게 둘이 함께 거두기도 하고 둘이 서로 놓아주기도 하고 약이는 무슨 어떠한 종지인가 이런 거 아니고 이 종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품과 종지는 일심의 지혜를 본래 면목의 지혜를 펼친 것을 종지라고 해요. 이 종품은 바람의 종지는 근본 핵심의 불법의 현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을 종성하는 종성, 종품, 종지 이런 말로 써요. 이 종이란 말은 그 능가경에서 처음 써요. 중국에서. 원래 종이라는 글자는 종료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법의 종지를 종이는 불법의 대의죠. 불법의 근본 대의, 핵심, 열의 진실이 이런 말과 같은 말인데 이걸 이제 중국 사람들은 종성이라고 해요. 종성, 종풍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종성이라는 것은 선성들이 대성, 소성에 비유해서 종성 이런 성자를 붙이고 종풍이라는 것은 바람이죠. 그죠? 바람은 자치나 흔적이 남기지 않아. 지혜를 바람 자치나 흔적도 남기지 않고 독자진 가풍을 자치나 흔적도 남기지 않고 바람처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람은 일체처에 두루한다. 가풍 잡지라고 해요. 일체처에 두루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바람풍을 씁니다. 약이종, 약이는 무슨 어떠한 종지, 종풍을, 종성을 펼치는가. 자, 이게 바로 무신무사의 경지로서 종지를 펼치는 것을 이렇게 법성, 그래서 무명무상 전일체 이런 말도 벌써 쓰죠. 그 다음 구절은 무엇이죠? 기호유래요 절공이요. 호랑이를 타려면은, 호랑이를 등에 올려 타려면은 절묘한 공이 필요하다. 말이나 당나귀 또 타기 어렵지만은 맹수인 호랑이 등에 타려면 어떻게 용기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죠.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독자적인 능력, 방편의 지혜를 펼칠 수 있는 불가사의한 능력, 그것을 이제 묘용, 묘기의 지혜, 절묘한 기양이 없으면 메모를 자유스럽게 탈 수가 있겠느냐. 이게 용기와 성기의 방편 지혜를 모두 갖춘 사람이 누구냐? 항상과 산성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두 사람이 이제 선문답을 나눈 것을 이렇게
설두 중현선사가 개송으로 칭찬합니다. 소파부지 하척의요. 이 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웃음이 다 끝났다. 웃음이 통쾌한 웃음이 누가 웃었죠? 앙산 해적이 웃었죠, 그죠? 파대소 통쾌한 앙산 해적의 웃음은 파라고 하는 것은 파면한다. 뭐 파지게 한다는 것은 이런 말이 이제 파자를 쓰죠. 끝났다는 말인데 부지요. 어느 곳으로 자치나 흔적도 없이 날아갔는가. 이게 부지유를 말해요. 그 낙처를 알 수가 없다. 이거 뭐야? 자치나 흔적이 없죠. 그죠? 몰종적이니까. 이건 부지유. 삼세 제불은 부지유요. 인후배고. 여기 덜 짐승 고양이 소들은 오히려 대상 경계가 있음을 안다. 이렇게 남전의 유명한 부분도 있죠. 그죠? 이게 부지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와 자치나 흔적이 없는 것. 앙산에 하하하고 크게 웃는 웃음은 청풍을 일으키고 자치나 흔적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대상 경계에 자치나 흔적이 없는 경지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형청고 동비풍이요. 요게 이제 단지 청고의 비풍을 움직인다. 이런 말씀인데, 비풍이란 말도 재미난 표현이죠. 그죠? 청고라는 것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웃음은 끝났는데 그 웃음이 어디로 어떻게 자치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가. 천고,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이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초월한 경지니까 웃음을, 자치나 흔적이 없는 웃음을 대상 경계로 보려도 볼 수 없죠. 들으려고 해도 대상 경계로 들을 수도 없죠. 이게 바로 자치나 흔적이 없는 경지입니다. 이게 하척의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 이게 무척의, 하척의 이런 말은 이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한 경지죠. 그죠? 예. 그러한 경지에 두 사람의 대화는 몰종적이다. 그래서 비풍, 청고의 비풍을 움직였다. 이런 말은 낙처 결론으로 앙산의 대소, 설두의 비풍. 앙산의 큰 웃음을 설두는 비풍이라고 뜻해요. 비풍. 이게 바람, 자비의 바람이다. 일체의 모든 대소 비풍은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한 절대 평등의 세계의 바람에다가 비유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질문, 이름으로 대화한 질문이지만은 그 이름으로 남은 선문답의 지혜가 이런 일체처를 초월한 자치나 흔적이 없는 묘용을 두 사람이 나누고 있는 것, 이런 의미로 이 배감록에서 한측의 봉안노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